안녕하십니까. 경향신문 이대근입니다. 오늘로 이대근의 단언컨대 50회를 맞습니다. 50회를 맞아서 뭔가 즐겁고 신나는 이야기를 했으면 했는데 역시 오늘도 우울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보수는 왜 불만인가? 서북청년단 재건위원회에 붙여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남북보수연합이라는 이상한 이름을 가진 단체를 포함한 몇몇 보수단체 사람들이 경향신문사 건물 앞에서 소란스럽게 시위를 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확성기를 이용해 구호를 외치고 애국가를 부르고 해서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경향신문사 건물에 입주한 산케이 신문사의 박근혜 대통령 7시간 의혹 보도에 대해서 속고 대제하라, 보도 정정하라, 강력 처벌하라면서 항의하는 집회를 하느라 그랬던 겁니다. 마침 검찰이 명예훼손을 이유로 산케이 신문을 고소했습니다. 이것은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군사정권이 언론 탄압을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조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서북청년단 재건위원회라는 단체가 구성이 돼서 광화문 세월호 참사 농성장에서 세월호 농성 해산하라는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북청년단이라니 이 나라가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60년, 70년 전 시대로 돌아간 느낌이었습니다. 서북청년단이 어떤 단체입니까? 해방공간을 휘젓던 우익 테러 조직입니다. 해방 후 북한에서 친일 청산과 토지개혁 등 사회경제적 대변화 과정에서 공산화에 반대하면서 월남한 청년들, 북한의 설자를 잃은 청년들이 남으로 내려와서 공산주의 반대를 내세워 백색 테러를 자행한 조직이자 해방 직후 정치 사회 혼란의 주역입니다. 당시 이 조직의 부회장을 맡았던 문봉재 부회장이라는 사람은 어느 인터뷰에서 피비린내나 나는 살상, 그것이 서청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김구 암살범 안두희도 이 조직의 간부 출신이었습니다. 당시 노동자들 파업이 있을 때는 이 서북청년단이 출동해서 폭력을 휘둘러서 피로 물들였습니다. 이 서북청년단이 가장 큰 활약을 했던 무대는 1948년 5월 10일 50선거와 제주 4.3 항쟁 사건 때입니다. 50선거는 좌파와 중도파가 단독 정부 구성이라며 반대하면서 선거에 불참을 했습니다. 이때 서북청년단 깡패들이 시민들을 몽둥이로 두들겨 패면서 선거하라고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4.3 사건 때는 경찰을 지원한다면서 투입이 돼가지고 무자비한 테러를 자행을 했습니다. 이승만은 이들이 정치적 후원자였습니다. 마침 얼마 전에 제가 경향신문사 여적에 쓴 미니 칼럼 생각이 났습니다. 그 주제도 서북청년단이었습니다. 내용을 잠깐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이건 청산해야 할 한국 현대사의 어두운 그림자이지 영웅들의 명예로운 업적은 아니다. 그런데 지난해 수도 방위사령부는 이들을 건국과 관련해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세력이라고 평가한 대한민국의 건국 과정이라는 책을 배포해 독후감을 써내게 했다. 이렇게 백색 테러를 칭송한다는 건 군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온전히 계승하지 않고 있음을 말해준다. 사실 국방부가 정통성을 계승했다면 지난해 일본 만주군 소속으로 독립군 토벌에 참여했던 백선엽 씨를 기려 백선엽 한미동맹상을 제정할 리가 없다. 임정의 광복군 창설일을 국군의 날로 삼자는 요구를 거부할 리도 없다. 군은 민주주의 전통도 존중하지 않는다. 민주주의 사회의 군대라면 군이 정치적 중립과 다양한 가치의 공존이라는 민주적 원리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데 육군 학생군사학교는 지난 3월 김대중 정부를 좌파 정권으로 규정하고 이 정권이 이적 행위를 국법으로 처벌하지 못하고 라고 기술하는 내용이 송이 눈물이라는 책을 배포해 읽게 했다. 군이 김대중 정부를 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에 대한 중대한 도전일 뿐 아니라
다양성을 부정한다는 의미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적대 행위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글은 서북 청년단을 칭송하는 군인 교육이 너무 황당해서 쓴 것이었는데 이제는 서북 청년단을 자처하는 조직이 생겼으니 어이가 없습니다. 그 부끄러운 역사를 반성하기 위해 서북 청년단을 회고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재현하겠다는 겁니다. 이 발상이 너무나 놀랐습니다. 서북 청년단이라는 이름을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이들의 정신 상태는 무엇일까요? 보통 시민들은 모르고 있었지만 이 보수 정권, 보수 세력 내에는 현대사를 재평가하면서 이미 서북 청년단을 자기네들이 자랑스러운 전통으로 떠받들어 왔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인식이 밑에 깔려 있었기에 서북 청년단 재건하겠다는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지만 그들 사이에서는 사실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징후가 조금 있기는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국가정보원 검찰이 내세운 것이 종북 좌파 척결이었습니다. 종북인이 좌파니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공격적 언어입니다. 법치국가에서 법적 근거가 없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종북인이 좌파니 하며 척결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 자체는 보수 정권이 국가기구를 특정 정파와 당파 이념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국가기구들이 이미 21세기에 서북 청년단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저 거리의 서북 청년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리의 서북 청년단에 놀라고 낯설어하기 전에 우리가 이미 서북 청년화된 국가에 얼마나 익숙해졌는가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보수의 시대입니다. 그것도 소란스럽고 상대하기 부담스러운 공룡 시대의 보수들이 뛰어다니는 시대와 현실이 어울리지 않는 세상입니다. 왜 이런 세상이 되었을까요? 몇 가지 의문을 제기해 봅니다. 첫째, 왜 지금 반공주의 깃발을 내세웁니까? 웬 좌파 척결입니까? 한국의 보수는 반공을 자처하거나 반공 세력의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회에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세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웬 반공주의입니까? 북한도 공산주의는 아닙니다. 북한은 이미 헌법과 당 규약에서 공산주의를 뺀 지 오래됐습니다. 그렇다고 북한이 사회주의도 아닙니다. 조선민족제일주의라는 인종주의의 바탕을 한 조악한 민족주의에 사회주의적 통치 방식을 가미한 전혀 새로운 체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한반도에 공산주의 세력이 없는데 공산주의 반대를 내세우는 세력이 왜 이렇게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겁니까? 혹시 반공에서 반좌파로 진화했다고 주장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라고 하는 건가요? 그러나 지금 좌파도 힘이 없습니다. 고개도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좌파라고 내세우지도 못하고 있는데 무슨 정면 대결할 상대가 되겠습니까? 그저 불쌍히 봐줘야 할 대상 아닙니까? 2007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국회 상록회라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출신들 한나라당 의원들의 모임입니다. 그 상록회가 토론회를 열어서 제가 토론자로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토론이 끝나고 나서 상록회 소속 의원 몇몇과 토론자들이 함께 점심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 장관 출신도 있었고 고위공직자들 여러 명이 나와서 자신들끼리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것을 제가 들을 수가 있었는데 그들이 주고받은 말이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방송사니 이런 언론사도 빨갱이 노조가 다 장악했다면서 출판사도 그렇고 다 여러 분야의 빨갱이들이 다 장악하고 있대. 그런 곳에 간첩들이 아마 많이 침투해 있을 거야. 간첩들이 많을 거야. 그들이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정확한 말의 표현과 사용한 단어는 지금 기억은 안 나지만 대충 이런 취지의 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무리 보수 정권 때 공직자라 해도 나라의 국정을 책임지는 고위 공직자였고
당시 의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보통 상식이 있는 시민들을 대변해야 될 사람들이다.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 이렇게 황당한 무협 소설을 쓰고 있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구나. 우리가 같은 땅을 딛고 같은 하늘 아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제가 외계인처럼 느껴지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런 사고를 하는 분들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주위에 있고 참모들의 주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이해하려면 무진장 애를 써야 하는 겁니다. 또 다른 경험이 있습니다. 자민련 의원으로 육군 참모총장 출신이 이진삼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 제가 역시 토론자로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토론자가 하는 말이 놀라웠습니다. 북한이 지금 적화 통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교조가 아이들을 전부 빨갱이로 교육해서 한국이 스스로 적화되게 만들 것이고 그러면 그런 한국과 북한이 통일하자고 하면 끝나는 겁니다. 정교조 지금 분쇄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 나라 미래 없습니다. 어떤 토론자가 이런 주장을 아주 너무나 진지하고 걱정스럽다는 표정으로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런 보수들의 상상력에 제가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보수 인사들은 상당히 창의성이 높구나 이런 생각을 그때 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창의성을 발휘하라는 게 그래서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을 요즘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보수 세력은 자기들이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면서도 좌파의 음모가 세상을 지배한다는 과대망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좌파에 의해 붕괴될지도 모른다고 걱정하고 기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수는 지금 걱정 인형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공산주의를 잡겠다고 뛰어다니는 도깨비 사냥꾼입니다. 미약한 좌파를 척결하겠다며 정력을 소진하는 정력 낭비 세력입니다. 또 다른 의문이 있습니다. 지금 극우화하고 있는 정권에서도 보수들은 왜 그리 불만이 많습니까? 체제 수호 세력들이 왜 시위를 하고 다닙니까?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강경 우파입니다. 좌파와의 역사 전쟁을 승리로 이끌자 이렇게 선언할 정도 이 보수적 이념의 색채가 굉장히 강하고 그걸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바로 지금 여권의 대선 후보주자 1위 여야 통틀어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권에서 대선 후보로 딜을 잇는 사람이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인데 김 전 지사는 이승만 동상을 광장에 세우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승만을 보수의 최고 우상으로 떠받드는 사람입니다. 광화문 광장에 지금 동상이 세종대왕 동상,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습니다. 그 광장에 또 동상을 세울 자리가 있습니까? 만약 거기다가 동상을 세운다면 광화문은 동상광장이 될 겁니다. 이건 지금 제 정신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주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한국 5천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그럼 3인 중에 이승만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보수 정부가 정권 재창출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우익 이념에 충실한 세력에게는 정말 남부러울 게 없는 조건입니다. 이승만을 단군 일의 최고 위인으로 모시는 유영익이라는 전 교수분이 역사 해석을 책임지고 있는 국사 편찬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영익 위원장과 거의 다름없는 역사관을 지녔고 대선 때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의장이었던 이배용 전 이대 총장이 박정희 대통령이 한국인 정신교육을 위해서 세운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원장이고 이 연구원 대학 원장에는 뉴라이트 교과서를 주도한 권희영 교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경 보수파의 이데올로기인 박효정 전 서울대 교수가 방송통신의 모든 콘텐츠를 심의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장입니다. 종북 세력이 이승만 독재론을 만들어냈고 친일 청사는 소련이 지령이었다고 주장하고 왜곡된 현실 인식 때문에 총리 후보에서 낙마했던 문창국 총리 후보의 입장을 두둔했던 이인호 전 러시아 대사가 공론의 장을 주도하는 KBS 이사장입니다. 제가 보수 의원들의 토론회에 참석해서 들었던 그 충격적 발언 그 이상을 하고도 남을 분들이 지금 이 사회의 정신세계를 관장하는 자리 그 컨트롤 타워에 앉아 있습니다. 신386이라고
요즘은 유신 사람들이 권력을 행사하는 복고주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1960년대, 1970년대 감수성으로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서북 청년단의 정신이 이미 이 나라의 지도 이념이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재건이가 서북 청년단 재건이가 등장했다고 해서 새삼 놀라울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보수는 지금 권력도 잡고 돈, 즉 경제력도 쥐고 있고 자리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수 헤게모니 체제 아닙니까? 보수들에게 이런 행복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즐거운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아름다운 시절이 또 언제 오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들은 춤추고 노래하지 않고 저렇게 불만스러운 표정입니까? 정말 불만이 있는 세력이라면, 정말 불만을 가져야 할 사람이라면 취업난에 처한 젊은이들, 비정규직, 알바로 살아가는 사람들, 먹고 살기 힘든 자영업자들, 전세를 전전하는 서민들, 가난한 노인, 그 밖에 소수자들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조용합니다. 저항하고 시위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왜 이 불만스러운 현실을 견디고 있는 겁니까? 왜 힘없고 빼없고 돈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아닌 이 사회의 다수파이고 주류이며 패권 세력이자 진정한 이 사회의 주인인 보수 세력, 여당, 집권 세력이 왜 불평하고 심지어 시위를 하고 있는 겁니까? 가능한 설명은 상대적 박탈감입니다. 시민들은 변화를 바라고 있지만 현실은 그 욕구를 채워주기에는 너무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좌절해 있는 상태입니다. 요구하고 따질 의욕도 없습니다. 자신을 대변해줄 세력도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수들은 거의 모든 걸 가졌으면서도 아직 덜 가진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아직 못 가진, 그것을 다 갖기 위해서 지금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겁니다. 보수 세력들은 공감, 연대, 정의는 절대 가질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건 완전히 포기하고 그 외 다른 모든 것을 갖겠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아직 갖지 못해서 저렇게 불만이 높은 게 아닐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문이 남습니다. 왜 보수는 존경을 받지 못하고 보수는 왜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가요? 그런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까? 뉴 라이트는 민주화 이후의 보수라는 새로운 전통을 창조하려는 운동이었습니다. 권위주의 유산으로서의 보수가 아니라 자유주의적 가치를 수용하는 새로운 진취적 보수를 지향을 했습니다. 결국 그 운동은 보수 세력이 집권을 낳았고 이제 10년 집권의 기회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뉴라이트 운동은 현실 정치에서는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수의 변화, 보수의 재탄생이라는 당초의 목표에서는 완전히 실패를 했습니다. 지금 뉴라이트는 반자유주의에 기초한 태행적 수구 세력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권위주의의 계승자가 아니라 민주화의 세례를 받은 민주주의 시대의 보수가 되겠다는 당초의 공약을 차버렸고 향수에 빠진 복고 세력이 되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스스로 부정하는 이 보수의 타락은 한국 사회의 비극이기도 합니다. 보수의 각성, 보수의 성찰은 보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건강성을 위해서도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건강한 보수라는 가치를 보수들이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보수 우위의 사회입니다. 보수 헤게모니 사회인데 보수가 좀 더 나아지지 않으면 이 사회의 수준, 공동체의 삶도 역시 나아지지 않습니다. 진보 세력은 바꿀 힘이 없습니다. 보수들이 나서야 합니다. 이대근이었습니다.